안녕하세요. 네,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네, 오늘은 내과학 첫걸음 두 번째 시간으로 서론 2편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뇌간의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의 무게가, 이 뇌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네, 평균 1.4kg 정도입니다. 뇌는 말이죠. 푸딩처럼 아주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한, 그렇지만 또 쭈글쭈글한 그런 1.4kg 되는 세포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신경뉴런, 그렇죠. 신경세포죠. 그건 한 몇 개쯤 될까요? 네. 또 뇌과학자들이 보통 1000억 개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러면 이 신경세포 간의 연결고리인 이 시냅스는 몇 개일까요? 네. 한 10,000배 되는, 천조, 천조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숫자에는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누가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본 건 아니고 그냥 표본적인 그런 수치가 되겠죠. 하여튼 간에 굉장히 매우 엄청나게 많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뇌는 인간의 몸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2에서 한 3%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이 에너지 소모를 보면은 굉장합니다. 대략 한 20%의 에너지를 이 뇌가 사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공부한 학생들,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정신 노동자들도 우리가 잘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뇌를 많이 사용하면 에너지 소모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뇌, 뭐 머리, 뇌화학,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어김없이 나오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게스가 됐으나요? 네. 뇌가 크면 똑똑한가? 네. 이 질문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네. 뇌가 크면 똑똑한가? 근데 이 답은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요. 뇌는 기본적으로 뇌가 크면은 지능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코끼리 뇌는 인간 뇌의 한 4, 5배 사이즈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게도 한 8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코끼리 뇌가 인간의 뇌보다 크니까, 그러면 코끼리가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그 뇌의 절대적인 크기,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고 몸무게에 대한 뇌의 무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몸무게에 비해서 뇌가 얼만큼 큰가. 그 비율을 따져서 그 비율이 크면 아마 똑똑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대안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예. 코끼리 뇌는 코끼리 뇌는요, 코끼리 몸무게에 비해서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의 뇌는 그 몸무게에 비해서 뇌의 펄스는요, 2.33%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대안대로 얘기하면, 인간이 뇌가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끼리와 비교하면 그럴듯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반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더지과에 속하는 뒤지라는 쥐가 있는데요. 이 뒤지라는 친구의 뇌는 몸무게의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3.33%니까 인간의 2.33%보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뒤지의 뇌의 무게는 몸무게에 비례해서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또 넣을 수 있죠? 그러면 뒤지가 인간보다 똑똑한가?
이 뒤집어진 이거 똑똑한가? 뭐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질문, 그죠? 뇌가 크면, 뇌가 크면 아니죠. 머리가 크면, 뭐 내가 크면 되죠. 머리가 크면, 내가 크면 똑똑한가? 이 질문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아직은 글쎄요입니다. 네. 여러분, 뇌는 어떤 색깔을 하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아신다고요? 네. 많이 들어봤죠? 회색질, 그리고 백색질. 예. 뇌의 이게 끝부분은 보통 우리가 회색질로 표현되어 있고요. 우리 뇌의 안쪽은 백색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색질, 백색질은 그것은 약품 처리된 이미 죽은 뇌의 단면을 잘라보았을 때 나타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지금 현재 지금 살아있는 뇌의 색깔은 뭘까요? 약간 질문이 다르겠죠? 네. 그럼 진짜 살아있는 뇌의 그 바깥 회백질이라 부르는 그 색깔은 실제 살아있는 뇌는 황갈색을 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우리가 백색질로 얘기하는 그 부분은 분홍빛을 띈다고 합니다. 뭐 제 생각에는 피와 연관이 있겠죠. 피가 아무래도 혈액이 도니까요. 그렇게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뇌는 젤리처럼 말랑말랑 그렇게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의 딱딱한 이 두개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삼중으로 또 이 뇌를 보호하는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막이 있는데요. 경막, 거미막, 연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뇌를 삼중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는 뇌수위 안에 둥둥둥 이렇게 떠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 딱딱한 두개골에 갇혀서 아주 어둡고 끔끔한 곳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쩌면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물질보다도 아주 정교한 그런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 뇌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뭐냐면요. 좌뇌와 우뇌가 대칭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능적으로 보면요. 비대칭입니다. 같이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세하게 이해가 복잡한데요. 대충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좌뇌는 이성적, 논리적 기능이 우세하게 되고요. 이쪽 우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성적, 예술적 기능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 사고로 이렇게 중심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뇌는 좌뇌에 비해 좀 느리고요, 여기 좀 속된 표현으로 멍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어떤 과학자들은 이 우뇌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발달이 지연된 쌍둥이, 그러니까 지체된 쌍둥이 있죠, 그죠? 두 쌍둥이 중에 발달이 지연된 쌍둥이다 이렇게 우뇌를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좌뇌 우뇌를 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간 뇌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요. 인간이 언어라는 상징체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네. 일반 동물들도 1차 의식, 느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생각 다 가지고 있죠. 그래, 1차 의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 1차 의식에다가 언어를 결합함으로써 고차원적인 의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를 갖다가 사유하고 또 신적인, 종교적인 것을 사유하고요. 그리고 또 그 근본적인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을 사유하는 그런 정신생활을 하는 동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언어를 사용하는 이 특징이 인간 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인간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뇌의 존재 이유. 그 한마디로 뭐라고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네. 우리 인간의 모든 동물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원칙 욕망이 뭐죠? 네. 우리가 식욕, 성욕, 수면욕, 있지만, 예. 식욕, 성욕과 연관되는 거죠. 네. 짝짓기,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는 거죠. 움직여서 뭔가를 파트너를 찾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움직여서 뭔가를 외부에 있는 먹이를 찾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뇌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바로 운동입니다.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몇몇 뇌과학책을 보면요. 멍게를 예를 들어서 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운동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멍게는요. 유충일 때 바다에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조금 성숙하면 바위에 정착해서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위에 정착하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신의 뇌를 먹는다고 합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뇌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라는 그런 말들이겠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몇몇 책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멍게가 자신의 뇌를 먹는다는 게 이게 정말 언어적 표현인지 아니면 정말 물리적인 팩트인지 어떻게 입이 뇌를 먹지? 그런 궁금증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겼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 인간의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뇌는 운동을 위한 것입니다. 운동이라니까 여러분 갑자기 뇌가 운동? 뇌는 머리를 쓰는 거 아닌가? 예, 네, 맞습니다. 예, 보통 운동이라면 우리가 육체적인 운동을 떠올리는데요. 네, 육체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정신 운동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각 정보를 받아가지고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밖으로 출력하는 그것도 육체적 운동을 만들어내죠. 그럼 그 과정에는 당연히 머리에서 이게 여기 제가 안경이 있는데요. 안경을 들잖아요.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감각이 우리가 의도된 감각이 들어오고 머리에서 중앙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들으라 어떤 강도로 머리에서 다 해로해서 계산을 한 상태에서 이걸 들게 됩니다. 거의 이런 행동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만 네,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게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신운동도 운동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그런 육체적 운동도 당연히 하고요. 그렇지만 또 뇌는 추상적인 사고, 즉 언어를 통해서 계획도 하고 예측도 하는 그런 고차원적 사고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경학자 이나스라는 사람은 그 학자는 어떻게 이 표현했냐면 생각은 내면화된 운동이다. 생각은 내면화된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진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를 다른 차원에서 정리한다면 뇌는 운동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요. 뇌의 가소성입니다. 네, 다소 어려운 개념인데요. 가소성.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어릴 때 카르기를 가지고 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가소성, 카르기는 물렁물렁하니까 이것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길게 만들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 구부러뜨릴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소성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뇌도 딱딱하고 고정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변화 가능하고 그 형태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형태를 바꾸고 싶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형태가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경세포 간의 시냅스를 새롭게 형성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 간에서 만나는데 이 회로들이 바뀌고요. 새로운 시냅스를 갖다가 연결망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가소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팔을 잘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재활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하면요. 이 문제가 있던 신경회로를 갖다가 우회해서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서 이 운동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뇌의 가소성의 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소성이라는 말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또 하나만한 소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억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 그게 가소성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냥 그대로죠. 그래서 이 가소성은 뇌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원래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소성의 핵심은 신경세포 시냅스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내용들을 따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인간의 뇌는 오랜 생명 진화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의 무게는 얼마였죠? 네, 1.4kg 정도입니다. 보통 평균 내에서요. 그리고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시냅스는 대략 한 1000조 개가량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전체 몸 중에서 한 2, 3% 정도밖에 차지하지만 에너지는 그 10배인 20%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뇌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서 뇌는 운동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시냅스를 연결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가소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학습,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대칭적으로 잔해와 우뇌를 가집니다. 근데 균형적으로 어떻다고요? 비대칭입니다. 잔해는 어떻다고요? 잔해는 이성적, 논리적 기능이 우세하고요. 우뇌는 감성적, 예술적 기능이 우세합니다. 또한 인간의 뇌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뭐냐요? 언어를 기반으로 고차원의 의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뇌는 운동을 만드는 기관인 동시에 고차원의 의식을 만들어내는 세포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신경세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ye now.